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부동산 세법을 강의하게 된 이준호입니다. 제 얼굴 봤죠? 박수 한번 쳐봐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 상태로 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제발 올해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진도를 거의 안 나가고 이 오리엔테이션, OT를 좀 진행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은 33회네요. 그래서 32회가 끝났어요. 그럼 32회 합격자 이 성량을 보면은 역시 열심히 했다. 꾸준히 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붙는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30%, 30%, 30%, 이렇게 10% 합격률. 그래서 1년에 붙는 합격률은 전국 평균이 30%예요. 그래도 1년에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하죠? 그럴 때 두 번째 붙는 확률이 30%. 그래도 1, 2년 이제 갈고 닦았잖아요? 그래서 3년에 붙는 확률이 30%. 그래서 3년까지는 대부분 다 붙습니다. 그럼 10%는 뭐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학원 왔을 때는 뭐다? 한 번에 붙으려고 왔겠죠? 한 번에.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딱 두 가지예요. 합격 아니면 포기다. 합격 아니면 포기다. 그럼 합격하잖아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럼 포기는 뭐다? 무조건 뭐다? 불합격이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면 합격한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세 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다? 한 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번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에 올인해야 돼요. 그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야 된다. 한 번에 붙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친구도 안 만나. 친구 전화 오면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다. 시험 끝나서 만나자.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거 다 그러면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가족 빼고. 그래서 1년 동안 뭐다? 공부에 올인하고 주변 정리를 하는 분은 한 번에 붙는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그래도 이번 이 33회 때 왜 합격을 해야 돼요? 이제 내년에 잘못하면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그러면 영원히 뭐다? 자격증을 못 딸 수가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회가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상대평가로. 그래서 정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바로 내년에 발표를 할 수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뭐다? 오래 붙는 게 좋습니다. 33회 때. 그래서 이 중개사 자격증은 뭐다? 나이에 관계없다. 학력에 관계없다. 오로지 뭐다? 공부에 올인하면 붙는다. 그래서 예습은 못하더라도 그날 배운 거 뭐는 해야 된다?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뭐를 했다? 과거를 잊어야 돼요. 현실이 중요하죠? 과거를 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학원 방침에 따라 선생님 스케줄에 따라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단어보다 시험장에 가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 아니라 포기야. 포기하면 무조건 불합격이죠. 그래서 포기를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오늘 한번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프린트. 자, OT 프린트 있죠? 자, 22년도. 자, 내년이 22년도 커리큘럼이 있죠? 1년 동안. 그래서 이 랜드 프로의 특징은 뭐다? 12월 달 한 달 동안은 뭐를 한다? 기초 입문 강의가 들어갑니다. 왼쪽에. 12월 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뭐다? 기초 입문서를 받았잖아요. 준비물을 잘 챙겨야 돼. 기초 입문을 한다. 12월 한 달.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입문이 끝나면 두 번째는 뭘로 들어간다? 기본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기본 이론의 특징은 뭐다? 석 달이야. 12월 달부터 내년 2월. 그래도 다른 학원들은 전부 2개월인데 대부분 여기는 3개월로 갑니다. 왜? 민법, 공법, 학개론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3개월 기본 이론으로 간다고요. 그럼 기본 이론이 끝나면 이제 3, 4월은 뭐다? 무슨 이론으로 간다? 심화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기본서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3바퀴 도는 거예요. 기초인문 빼고.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시험의 합격의 가장 첫 발걸음은 뭐다? 기본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몇 바퀴 돈다고요? 3바퀴를 도는 거예요. 기초인문 빼고 그 다음 이제 뜨거워지네요. 7, 8월 달부터는 기본 이론 또는 보다 기초 심화이론을 바탕으로 문풀이 들어갑니다. 문제풀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면 이제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9, 10월 달은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실시한다고요.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이제 실력 향상을 시킨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뭐가 있다? 9월, 10월은 각종 특강이 있고 그리고 뭐 식혹대 자료 등등등이 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기본서를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몇 바퀴 돈다고요? 3바퀴 돈다. 그래서 기초 입문까지 4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커리큘럼을 설명드렸고, 자, 오른쪽.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항목이네요. 그래서 몇 차와 몇 차로 나눈다?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토탈 과목은 몇 개예요? 몇 개 과목? 과목은 6개인데 줄이면 5개 과목이에요. 1차는 뭐다? 2가지 과목이 있죠? 학개론과 뭐가 있다? 민사, 특별법, 민법. 그래서 1차. 그래서 몇 문제씩 나온다? 40문항씩 나옵니다. 그럼 2차는 원래 4과목이죠? 그래서 40문항, 그리고 40문항.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다?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서 40문항이에요. 3, 4번을 합쳐서. 공시법과 세법 있잖아요. 3, 4를 합쳐서 뭐다? 40문항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공시는 몇 문제다? 공시법은 24개, 세법은 뭐다? 16개. 그래서 제가 오늘 세법 강의하는 강사예요. 16개. 왜 합쳤을까요? 법 내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뭐다? 공시 및 세법을 합쳐서 한 과목이에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전체가 2차는 몇 과목이다? 3과목이 되는 거예요. 3과목이 되는 거라고요. 3과목. 그러나 3과목인데 공시와 세법은 합쳐서 몇 문항이다? 40문항. 가장 나중에 시험 보는 거예요. 공시, 세법. 자, 그럼 이제 1차에 보면은 각 과목 몇 점 이상 맞아야 된다? 40점 이상. 하나라도 40점 이상을 못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40점 이상. 1차도 40점 이상 맞아야 되죠? 그리고 평균 몇 점이 돼야 된다? 60점 이상. 이해됐어요? 자, 2차도 똑같아 돼요. 1번, 2번, 3번, 4번을 합쳐서 평균 몇 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다? 60점 이상. 근데 1번, 2번, 3번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되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는 60점 이상이 됐어. 합격이죠? 근데 2차는 뭐다? 60점 미만이야. 평균. 그럼 전체는 어떻게? 2차는 불합격이잖아요. 그럼 1차는 1년을 유예를 시켜줍니다. 1년 유예. 이렇게. 1차는 60점 이상 맞았다고요. 근데 2차는 60점 미만 불합격이야. 그럼 1차는 인정을 해서 1년 유예를 시켜서 다음 해에는 뭐만 보면 된다? 2차만 보면 된다. 자, 근데 1차는 60점 미만이야.
60점 미만이죠? 그럼 뭐다? 불합격. 근데 2차는 뭐다? 60점 이상이 돼서 그럼 전체는 뭐다? 불합격. 이렇게. 1차는 60점이 안 되고 불합격이죠? 2차는 평균 80점 맞아서 합격이잖아. 그러나 전체는 뭐다?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다? 1차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일단은 알아들었나요? 1차가 합격해야 2차를 인정하므로 그래서 1차에 처음에는 상반기까지는 뭐다?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1차. 그 2차 아무리 잘해도 1차 불합격하면 전체가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이제 공시세법이에요. 공시세법. 40문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60점 이상은 몇 개 이상 맞춰야 돼요? 40문항 중에 60점 이상은 몇 개 이상 맞춰야 60점 이상이 되나요? 40문항 중에 24개. 23개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24개 이상 맞춰야 돼. 그럼 60점이야. 24개부터 23개 맞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세법 공시가 합쳐서 40문항이죠? 그럼 세법을 못하더라도 공시를 다 맞추면 합격이야. 24개니까. 세법은 빵점 맞더라도 공시를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2차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이거 비중도가 낮잖아. 낮잖아. 요건 낮으니까 나중에 하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면 안 돼. 11월 달부터 골고루 해야 돼. 6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분량이 많은 과목, 민법, 공법, 학계로는 시간 안배를 많이 주고 공시세법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시간을 조금 덜 주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첫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뭐다? 11월 달부터 골고루 수업한다. 잘못되는 지름길이 뭐다? 한 과목에 몰입을 합니다. 막 민법만 종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저거. 시간표를 딱 짜놓고 골고루 수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법과 공시도 뭐다? 11월 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과목이므로. 자, 이렇게 해서 뭐를 설명했다? 시험 항목을 설명했어요. 자, 오늘 무슨 시간이에요? 4번 부동산 세법 시간이다. 세법이 아주 중요하죠, 그죠? 세법이 뭐예요? 세금에 관한 법.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이제 중개 실무에 가면 뭐다? 뭐를 해? 세금을 가장 많이 물어봐요. 세법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법을 공부 안 하더라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세법이 누더기 법이에요. 하도 바뀌니까. 세무사도 몰라. 중개사는 공부를 안 해. 역시 저 역시 세법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뭐다?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바뀌니까. 아직도 뭐다? 유권 해석이 안 내려왔어요. 일부 세목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요. 참 그러네요. 그래서 세법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다. 돈 벌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세금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돈하고 관련이 있으므로. 그래서 부동산 이제 세법.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는 뭐다? 뭐가 많이 나와? 숫자.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5억 원이다, 6억 원이다. 숫자 뒤지게 많아. 신경 쓰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뭐다? 계산. 계산 신경 쓰면 안 돼요. 자, 세법은 16문제죠? 계산은 한 문제다. 딱 봐서 풀 수 있는 건 없어. 틀리게 내는 게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은 뭐다?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찍어요. 단 시간이 남으면 계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평상시에 연습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경 쓰면 안 된다. 뭐를 신경 쓴다? 법 이론. 법 이론을 갖고 이제
시험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론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세법의 목표는 세법만 놓고 봤을 때 몇 개를 맞춰야 60점 이상이 들어간다? 10개. 10개가 목표입니다. 자, 16문제가 출제되는데 절대 만점자는 없어요. 왜? 4개, 5개는 지역적인 문제, 지문이 길어. 그냥 틀리게끔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가 목표다. 그럼 10개면 60점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하나, 2개는 찍어서 11, 12개를 맞추면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자 그 성적 분포도를 보면은 평균 몇 점으로 합격할까요? 대부분 60점 조금 넘어 60점에서 70점 사이가 전체 수강생의 7,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다? 전공을 안 했거나 그런 분들은 평균 60에서 70점 사이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꼭 만 100점 고득점에서 합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공부할 때는 어려운 건 버려라. 알아들었나요? 타 과목도 마찬가지야. 어려운 거 나오면 그거를 갖고 낑낑하면 안 돼요. 쉬운 거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10개가 목표다. 그럼 10개, 충분히 10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시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부동산도 활동이죠? 활동이잖아. 이거 경제활동.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처분하는 거를 활동이라 그래요. 경제활동.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을 사는 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하고. 자, 용어정.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취득활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유활동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양도활동이다. 이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사고 사면 가지고 있죠? 가지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양도.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사고 가지고 파는 거에 관련된 세금을 배운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뭐를 해야 돼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등기 쳐야죠? 등기 쳐야 될 때 아니야. 그때 세금 내야 돼. 무슨 세금을 낼까요? 무슨 세금 내? 그래서 취득세야. 이건 상식이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약간 간첩일 수도 있어. 왜? 북한은 취득세 없어요. 상식이야, 세법은. 아, 부동산을 사면 내 걸로 만들어야죠? 등기 쳐야 돼. 등기 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입니다. 그래도 그게 취득세라고 나왔잖아요. 자, 이 취득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 OT가 기본 용어 중심으로 강의하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때 중대한 영향력을 미쳐요. 계속 반복한다.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입니다. 그럼 이것도 처음 들어보잖아. 소유권. 소유권이 뭐예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 그래. 즉 두 글자로 뭐다? 내 거. 아파트가 잔금 끝나면 내 거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그럼 내 거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등록 면허세가 있는 거예요. 이 등록면허세도 뭐다? 취득 관련인데 소유권 이외. 이외의 권리를 취득할세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소유권이 아닌가? 자, 여러분들이 전세 들어가죠? 우리나라에 집 없는 분이 약 몇 프로예요?
집 없는 분이 약 45%예요. 집 없는 분들이 왜 집이 없어? 다주택자들이 집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투기꾼을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1주택자는 세금 혜택 주고 다주택자를 못 잡는 거예요. 투기꾼들. 그 열심히 저축해서 집을 살려버리니까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전세 들어가잖아요. 전세 들어가. 그럼 무슨 등기예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요. 소유권이 아니죠? 전세권은 그 아파트는 내 것이 아니야. 즉 권리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닌 것 대표적으로 뭐다?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뭐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전세권 설정 들어갈 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이럴 때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대출 받죠.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아파트를 담보로.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자, 집 담보로, 땅 담보로, 상가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죠? 그럼 은행은 뭐다? 대출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은행은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배워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는 소유권이 아니다.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자, 용어 정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그 다음 상속세, 증여세.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배울 거는 뭐다? 이 부동산의 세금의 종류가 토탈 몇 개가 있을까요? 세금의 종류가 토탈 수십 개가 있어요. 수십 개 중에서 5개만 배워요. 시험에 나오는 거 5개 또는 6개만.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안 되는 거는 뭐다? 참고로만 알아둬야 돼요. 상속세, 출제 제외. 자, 상속세는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사망했을 때. 재산을 승계받으면 상속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살아생전에 받으면 무슨 세금을 내는 거야? 증여세. 그럼 받는 입장은 상속을 받는 게 좋아요? 증여를 받는 게 좋아요? 준하여 요즘 부모들이 서민들은 안 줘요. 부모들도. 죽으면 갖고 가라. 이거 출제 안 돼요. 출제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상속세는 상식은 알아야죠. 상속세는 얼마까지 상속세 안 내요? 상속을 받잖아요. 얼마까지 상속세 안 내? 서민들은 상속세가 없어요. 약 10억까지는 상속세를 안 내요. 상속세. 그럼 10억은 공시가격이야. 그럼 13, 4억 정도 상속받으면 뭐다? 상속세가 없는 거야. 그럼 전 국민의 평균 재산은 얼마예요? 평균 재산은 5, 6억이요. 평균 재산, 평균. 그럼 서민들은 상속세를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는 뭐다? 상위 약 5%만 내는 세금이에요. 부모님이 뭐다? 10억 남기고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더라고요. 4억 정도. 그거 갖고도 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증여세. 자, 증여세는 얼마까지는 증여세가 안 내요? 응? 증여 받았잖아요.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져. 배우자끼리 증여를 하죠? 6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에서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배우자끼리 받으면 뭐다?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 10년 동안. 그럼 자녀가 주면은 자녀와 부모님과의 증여는 뭐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출제가 안 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도 출제가 안 돼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부가세. 매입 매출에 관련된 세금. 사고 팔 때, 보유할 때 우리가 코피를
한 잔 마셔도 커피값 속에는 영수증을 보면 뭐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10%가 붙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가 제외된다. 그리고 법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다? 법인세도 출제가 안 돼. 이거 네 가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된다. 그럼 우리가 세금은 국가에서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국세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면 뭐라 그런다? 지방세. 그래서 이거는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거죠? 세무서에 걷어가니까 이거를 우리는 국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지방에서 걷어가면 지방세라 그러고 국가에서 걷어가면 우리는 뭐다? 국세. 이거 나중에 다 배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 이론을 배울 때 이 세 가지 세금은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자, 프린트 보라고요. 2번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이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죠. 증여세는 증여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뭐다? 취득 관련. 그리고 오른쪽 부가가치세도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출제가 뭐가 된다? 제외.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가나요?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가장 잘하는 건 뭐다? 재산세.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45%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요. 당연히 미성년자도 집이 없고 청년들도 집이 없고 신혼부부도 전월세 살고. 그래서 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은 재산세를 잘합니다. 재산이 없는 분들은 재산세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뭐를 냅니까? 종합부동산세. 이거 부자세예요. 종부세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는 뭐를 낸다? 종합부동산세. 그럼 재산세는 서민들도 다 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법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아파트를 갖고 있다. 종부세 내야죠?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 낼까요? 아파트를 갖고 있어. 이런 게 상식이야.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종부세는 집이 하나야. 집이 하나일 때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11억이 넘어갈 때.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나 다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낼까요? 6억 초과할 때.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주택자는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11억 초과할 때. 그리고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얼마 초과할 때? 6억 초과할 때.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니까 집 하나야 부모님이. 그럼 공시가격이 11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요. 11억이 넘어가야 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집에 2개 이상이야. 개인별로 얼마 넘어갈 때 종부세를 낸다? 6억 초과. 그래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내고 2차적으로 일정 가액을 넘어갈 때는 다시 한번 뭐를 낸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전 세계에서 종부세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종부세를 만들어 놨다고요. 그럼 종부세가 많이 올랐죠. 최대 3배까지 올랐어.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다? 작년에 종부세를 5천만 원 했어. 올해는 뭐다? 1억 5천까지 올라갔어. 근데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아. 아파트 값은 5억이 뛰어. 5억이 뛴다고. 까짓거 1억 5천 내고 말지. 이렇게 오르는 폭이 높고 세금이 낮으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안 파는 거예요. 그 여유가 없더라도 왜 안 팔어? 양도세가 최대. 팔면은 다주택자가 팔면요
80%까지 뺏어가. 남는 거 10억 나면 8억을 뺏어가는 거야. 팔겠냐고요? 안 팔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다? 자녀에게 징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정책이 뭐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때리고, 그럼 팔고 싶어도 다주택자는 최대 80% 이상 뜯어가니까 뭐다? 팔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다? 집값 안정을 바라냐고요. 이 세제 정책도 뭔가 이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입장은 보유세는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 취득세나 양도세는 줄여줘야 돼. 그래야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도 집이 하나 있는 자가 뭐다? 하나를 사면 몇 프로 뺏어가? 집이 하나 있는 자가 하나를 두 개가 되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몇 프로? 8% 뺏어가. 또는 집이 세 개다. 그러면 12%까지 뺏어가. 그럼 그 취득세가 엄청 높은 거예요. 취득 관련된 세금이. 자, 좌우간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 재산세, 종부세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나왔어? 종합소득세. 자, 그럼 종합소득세는 왜 나왔어? 종합소득세는 뭐라다?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죠? 상가를 임대하잖아요. 임대는 뭐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보유. 그럼 상가를 임대하면 사업자니까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 임대는 가지고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종합소득세는 뭐다? 보유. 그리고 보유하고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도 내야 돼? 부가가치세. 자, 상가를 임대했다.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는 거죠? 1차적으로 종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니까 무슨 세금도 낸다? 부가가치세.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참고해요. 출제 재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억. 양도. 자, 양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잖아요.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그럼 이거는 누가 파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판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사업자가 팔 때는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 개인이 팔 때는 양도소득세고, 사업자가 팔잖아. 매매업자가. 사업자가 팔 때는 종합소득세.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근데 양도세는 왜 만들었어?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개인이 팔았을 때는 남는 게 있으면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 수도 있죠? 매매업자 등이 팔 때는 뭐다? 양도소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금의 이름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이해나 이해를 낼 때 뭐를 내? 10%. 10% 뭐를 내? 지방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 내보신 분들. 자,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은 뭐를 같이 낸다? 지방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10%를. 양도세 낼 때 양도세의 10%는 별도로 뭐를 낸다? 지방소득세를 낸다고요. 종합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무슨 세금을 낸다? 지방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밑에 적어요. 지방소득세라고. 양도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양도세의 10%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10%는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지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우리가 출제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출제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렇게 6개를 배우게 돼요. 나머지는 다 바풀떼기예요. 나머지는 출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개다? 5개. 5개야 별표시.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럼 뭐 위주로 공부하라? 5개 위주로. 5개 위주로. 자, 그럼 프린트 넘어가 보자고요. 자, 넘어가면 뭐다? 부동산 세법을 전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무대뽀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출제 비중을 봐야죠. 출제 비중을 봐야 돼요. 자, 그럼 평균을 제가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3문제 평균, 등록면허세 1문제 평균이에요. 재산세 3문제, 그리고 종부세 1문제, 종합소득세 1문제, 종합소득세 1문제,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나왔을 때는 3가지 세금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위에 거 취득세 평균이 3개예요. 어떨 때는 2문제도 나와. 그리고 재산세도 평균이 3문제죠. 어떨 때는 2문제도 나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5문제죠. 왜 거기 6이라고 적혀 있어? 이게 종합소득세가 안 나왔을 때는 6개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나오면 5개가 나와. 자, 그 다음 두 번째 칸은 뭐다? 등록면허세 하나.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원칙은 하나야. 그러나 많이 나올 때는 몇 문제까지 나온다? 3문제까지 나와.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하나.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한다?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되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많이 나올 때는 몇 문제까지 나온다? 3문제까지 나옵니다. 나머지는 1문제짜리예요. 그래서 가장 비중도가 많은 세금은 뭐가 있어요? 불변, 양도소득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실무에 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똑바르게 하는 분이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자, 부동산 경제활동이죠?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하고. 자, 첫 번째 시간은 뭐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오늘 첫 발을 디뎠네요. 그죠? 디딘 이유는 뭐다? 합격하러 왔어요. 그럼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지각하면 안 돼요. 이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은 부지런하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를 짭니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일찍 잡니다. 그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다? 오늘은 무슨 과목인가? 집에서 물이라도 한 컵 먹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학원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하시는 분들은 벌써 9시 반까지 학원에 와서 일주일 전에 배운 거를 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아, 일주일 전에 이런 걸 배웠구나. 그럼 오늘은 뭐를 배울 거지? 진도표에 따라 쭉 한번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의 의지, 그리고 마음의 뭐다?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실무에 가서라도 부지런한 자가 뭐다? 돈을 벌어. 남들은 다 10시에 내는데 자기는 8시 반에 문을 열어.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에 뭐를 할 것인가? 뭐다? 기타 등등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거는 뭐다? 뭐 아니면 도예요? 합격 아니면 포기다. 알아들었어요? 한 번에 합격하자. 포기를 안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